네, 안녕하십니까. 동행 모의고사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험 보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 점수에는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들이 많으니까 공부 방향을 설정한다, 이제 이런 데 조금 포인트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1회 동행 모의고사에서 형사소송법은 한 두 문제 정도? 두 문제 정도로 이렇게 해서 두 문제 정도까지 틀리면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형소법이 전략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두 문제 이상 이게 틀리신 분들은 아직 전략 과목으로 굳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더 분발해서 이제 형소법에 조금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1회 해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에서 수사 관련해서 이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이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여기가 지금 지방검찰청이 아니죠. 지방검찰청이 아니라 고등검찰청이에요. 그래서 1번 틀렸고, 그다음에 2번은 이제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등의 이제 신고가 있을 때 지금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등시송 이렇게 돼 있잖아요. 등시송. 그래서 등본 송부 요구, 그다음에 시정 조치 요구, 그다음에 송치 요구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송치 요구를 하는 건데, 이번 선지는 바로 송치 요구 바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틀렸습니다. 마지막 1번, 2번, 3번 이 순서로 가야 돼요. 등시송. 그래서 곧바로 송치 요구하게 되면 틀린 지문입니다. 3번 지문은 이제 성인 게임장에서 이제 잠복 근무하면서 이제 게임 점수를 환전해 줄 것을 요구받고, 이제 여기 멘트가 나오죠. 지속적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멘트가 나오게 되면은 범위 유발형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이제 이 부분이 최근 판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 것 어떤다고요? 범위 유발형 위법한 함정수사는 공소기각 판결이죠. 4번 전속 고발 사건에서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았습니다. 그러면 포인트 뭐죠? 공소지기 전에 고발을 한 경우 이러면 적법합니다. 무효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적법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판결을 해야 돼요.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여기 공소기각 판결. 면책특권은 이제 직무행위 플러스 직무행위 플러스 그 부수행위도 포함하죠. 부수행위까지 포함합니다. 그 부수행위는 뭐 기자실에서 기자실에서 배포하는 것, 자료를 배포하는 것 관련해서 그래서 맞고, 그다음에 중국 북경시 대한민국 영사관, 이건 중국 땅입니다. 그 중국인 외국인의 국외범에서 문서죄 나오죠. 문서죄 나오게 되면 재판권이 없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에서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외국에서 그 법인에 대한 횡령죄를 범했습니다. 이거는 문서죄하고 구별을 해줘야 되는 거죠. 문서죄 관련해서는 이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권이 없는데, 이게 횡령죄는 뭐죠? 횡령죄는 이제 재산에 관한 죄이고, 내국 법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피해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뭐 단서 규정은 안 봐도 되고, 이게 재판권이 있다 없다 결론 내주면 되겠습니다. 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 밖에 일반 범죄,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전체를 심판할 수가 없는 거죠.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이건 일반 법원이 신분적 재판권을 갖는, 이렇게 해서 신분적 재판권을 갖는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이런 이제 실제 사례에서는 이게 군용물 절도예요. 군용물 절도는 일반인이다 하더라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습니다. 그 밖에 일반 범죄는 이제 뭐 공문서 변조,
공문서 변조 내지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의 일반 범죄였는데, 자, 이러한 경우에는 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두 개의 형이 선고가 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전체에 대해서 그 어느 곳에서도 재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에 이제 고소 관련해서는 이제 첫 번째,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민원, 이건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 이거 뭐 설명할 필요 없죠. 너무 많이 자주 나오는 판례이고요. 그다음에 2번,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변호사,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의 변호사, 이건 이제 국선 변호사 제도가 있어요. 이제 그 국선 변호사를 포함한 이 피해자가, 아니 이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해서 이제 합의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변호사가, 더군다나 국선 변호사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해버려? 이렇게 하게 되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피해자와 그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을 발생하게 되고, 합의를 누가 해야 돼요? 합의 관련해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직접 만나서 합의한다라는 게 상정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사에게는 이제 그 합의의 권한, 고소 취소의 권한까지 주어야 돼요.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은 이제 친고죄 그 고소 취소 시기 관련해서 항소심에 이르러 이런 멘트가 나오게 되면은 친고죄에 대한 고소 취소로서의 효력은 없다. 실체 판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양형에서는 참작해 주지만요. 다음에 4번 선지 보겠습니다. 4번 선지는 이게 제1심에 대해서 반의사 불벌죄로 기소가 되었었네요. 소송촉진법에 따른 불출석 재판입니다. 피고인의 진술 없이 불출석으로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구제 절차가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구제 절차가 첫 번째 구제 절차는 제1심 법원에 1심이 확정되었잖아요. 1심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1심에 재심 청구하는 게 있고, 자, 두 번째 방법이 이거예요. 두 번째 방법이, 항소권. 항소권 회복 청구를 함으로써 동시에 항소를 제기하고, 그러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 결론은 나와 있죠. 1심 법원에 재심 청구를 했을 때 이제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처벌 의사를 철회하게 되면 공소기각 판결 나오겠고, 그런데 항소권 회복 청구를 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을 이제 하게 되었고, 그때 처벌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게 되면은 공소기각 판결이 아니라 실체 판결이에요. 물론 양형에서는 참작해 주겠죠. 아무튼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송촉진법 불출석 재판과 친고죄 또는 반의사 불벌죄의 고소 취소, 달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그 1심 법원의 동일한 구제 방법으로 1심 법원에 재심 청구하는 것과 이 항소권 회복 청구를 하는 이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 불합리하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4번 가겠습니다. 4번 피의자 신문 관련해서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자, 변호인,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헌법재판소가 변호인의 변호권이라는 기본권이라고 이제 인정을 하였고요. 2번 선지 보겠습니다. 검사는 구금된 피의자를 신문하게 될 때 도주자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단서죠. 도주자해 등등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교도관에게 보호장비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실무상 문제점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혹시 해가지고 거기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은 또 이제 관련된 판례가 나올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제 불구속 쪽의 수사가 원칙이다, 이런 취지를 이제 확인해주는 판례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이네요. 출석 요구에 불응이네요. 자, 그러면은 체포영장 발부 조사실로 구인하면 안 되죠. 체포영장 발부할 필요 없이
적법하게 구금되었기 때문에 그 구금은 이제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예요. 여기 구금 위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거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구인하면 되는 거고 체포영장을 발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진술 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에서 수사기관이 조사 대상자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그래서 이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아도 증거 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국적으로는 이제 이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가 나중에는 공범으로 판명되었어요. 공범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그 범죄 혐의가 아직은 인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참고인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갖추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라는 판례입니다. 5번 수사기관의 영상녹화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자, 수사기관의 영상녹화에서는 사실은 이게 4번 미성년자인 피해자, 성폭력 범죄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이 영상물로 성립의 진정을 대체 증명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위헌 결정받았습니다. 이게 위헌 결정을 받아서 4번이 틀린 지문인데 4번 그 판례를 이제 헌재 결정례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 그 절차 부분을 쭉 한번 확인한 겁니다. 피의자 진술은 영상 녹화할 수 있고 미리 알려주는 거죠. 참고인인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 영상 녹화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에 여기 2번 선지에서는 여기가 포인트예요.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에서 피고인 아닌 피의자 여기에다가 키워드로 별표를 좀 쳐놓으시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검사가 성립의 진정 이렇게 해서 영상 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종래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영상 녹화물 대체 증명 제도가 삭제되었고 피고인 아닌 피의자에 대한 영상 녹화 제도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3번째 관련해서는 이제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미성년자이거나 이렇게 해서 신체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인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였을 때 그 피해자의 진술 과정과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 장치에 촬영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제 이렇게 조치들이 취해져 있고, 이 경우 피해자 원래 이제 참고인인 경우 참고인이잖아요. 피해자 동의를 받아 영상 녹화하게 되는데 이건 피해자의 수사기관이나 공판정에 출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 장치예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당연히 촬영을 해서는 아니 되고, 그렇지만 가해자가 친권자이네요. 이 짐승 같은 놈. 그러한 경우에는 이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의 말을, 의사를 이렇게 반영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절차 관련된 일반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5번에는 4번, 이렇게 해서, 영상 녹화 제도는 두 개가 있어요. 지금, 미성년자에 대한 부분하고,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두 개가 있는데, 미성년자 부분만 위헌이에요. 장애인 부분은, 이 부분은 합헌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 부분이 이제 위헌인 취지 관련해가지고, 포인트는 여기, 피고인의 방어권, 피고인의 방어권. 이렇게 해서, 심판 대상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이렇게 결론 났습니다. 그래서 문구도 조금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하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 1번에서 이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 내용, 반대 신문권의 보장이죠. 이렇게 해서 반대 신문을 기대할 수 있는 단순한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반대 신문을 위한 충분하고도 적절한 기회의 부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진술자의 법적 출석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이 전제되는 것이다.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권리는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 멘트 자체가 조금 특이하니까 이것도 이제 정답 지문으로는 이제 나오지 않을 건데 일반론으로 툭 던져주는 지문으로 맞는 선지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성폭력 범죄 피해자 중에서도 미성년자 부분이에요. 심판 대상 조항 중에서 이제 미성년자
그 부분이 이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반대 신문권을 침해하였다라는 거고,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 대체 증명은 가능해요, 아직. 네. 이렇게 해서 최근 헌재 결정 예로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6번 체포 가겠습니다. 6번의 체포에서 이제 1번 선지는 이제 조문이 개정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개정된 조문을 먼저 봐볼까요? 예, 개정된 조문은 형사소송법 85조가 개정되었어요. 자, 피고인 구속영장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자, 이를 반드시 제시하고 그 사본 교부 의무가 신설되었어요. 자, 그리고 자,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자,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구하고 집행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이제 여기도 포인트가 되는 게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조문이 이제 이 85조가 수사기관의 체포에서는 200조의 6을 따라서 여기 85조를 준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은 이게 체포에서 85조를 준용하고 그다음에 209조에서 또 85조를 준용하게 돼요. 그래서 209조는 구속, 체포 구속에서도 이 85조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절차를 준용하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되게 되는 형태입니다. 6번의 1번 선지를 보게 되면은 이제 경찰 체포영장도 마찬가지예요.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 피의 사실의 요지와 영장을 발부되었음을 구하고 집행할 수 있다.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문을 살짝 변형한 형태이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선지. 자, 성폭력 범죄로 체포영장 발부되었습니다. 체포 절차에 착수하였으나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피고인이 흥분하여 타고 있던 승용차를 출발시켰네요. 승용차는 흉기로 가고 경찰관들이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으로 가게 되는 거고, 별도 범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된 경우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종래에 성폭력 범죄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별도로 제시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이것까지는 필요 없대요. 여기는 착수만 한 단계이고 급속을 요하는 경우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 포인트 이 집행을 완료한 후에 이제 그 체포영장 제시하고 사본 교부 의무가 신설된 형태인데 이 단계에서는 체포 절차에 착수만 한 단계이기 때문에 추후 이 체포영장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이것도 이제 최신 판례에 해당합니다. 3번은 고전적인 문제이죠. 이제 검사 사법경찰관리 아니니 청해부대 그 아덴만 여명 작전입니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서 검사 등에게 인도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지체 없이 인도되어서 그때 구속영장 청구 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인도받은 때라 할 것이다. 예, 맞는 지문이죠. 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이제 4번 선지 그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현행범 체포가 있고 체포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후속 절차가 영장 실질 심사인 거죠.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서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는데 현행범 체포할 때 그 체포가 적법해야 하고 이 구속영장을 집행을 할 때에도 이 구속영장을 또 따로 집행을 해줘야 돼요. 여기에서 1차 미란다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현행범 체포니까 뭐 미란다 고지만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구속영장에서는 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고지를 같이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절차가 따로따로 다른 절차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체포제도와 구속제도를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만 3일이 경과하여 집행을 한 게 된 것은 위법하다라는 판례입니다. 이것도 최근 판례예요.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체포된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를 받았다.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신문, 다음날까지 신문. 자, 영장 실질 심사이네요. 지체 없이 신문, 다음날까지 신문. 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자, 이 변호인은 국선 변호인이에요. 국선 변호인은 세금으로 운영돼요. 세금. 예, 자, 여기를 포인트로 두게 되면은
자,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 이 경우는 불구속 상태가 되는 거죠. 자,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에게까지 세금 들어가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1심까지 효력이 있다 하게 되면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1심까지 효력이 있다라는 거죠. 3번은 적부심입니다. 적부심은 샤프심. 여기 잠깐만요. 적부심은 샤프심 이사 결정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에 적부심 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적부심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발부한 법관 외에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여기는 기피 신청과 비교를 해줘야 돼요. 기피 당한 법관은 이제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게 되는데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자, 비교를 해주시고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피고인 구속과 보속제도입니다. 자, 구속기간 2개월로 하고 심금마다 2개월 2차 갱신할 수 있고 자, 상소심 나왔네요. 상소심에 검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피고인 또는 변호인 자, 부득이한 경우에 3차 갱신입니다. 여기에 검사가 들어가면 틀려요. 검사가 들어가면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고 자, 보석 보증금을 몰수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또 보석 취소 결정. 보통의 경우 이제 보석 취소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보석 보증금을 몰수하는 거죠. 보석 취소하게 되는 이제 그 사유들을 이제 고려한 다음에 그다음에 보석 보증금 몰수 여부를 정하게 되는 거죠.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이 보증금 몰수 관할은 단독 판사 관할이다. 3번 구속된 피고인 무죄 등 선고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여기에서 이 무죄 등 선고 나오게 될 때 관할 위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관할 위반 빼고 자, 이렇게 해서 구속된 피고인 무죄 등 선고 관할 위반 빼고 그다음에 구속영장 효력을 잃는다. 자, 그리고 구속영장 실효 사유는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은 사형 자유형은 확정되어야 구속영장이 실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속영장 실효 사유로 1번 무죄 등 선고, 2번 사형 자유형 확정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4번 선지 관련해 가지고 보겠습니다. 4번 선지는 우리 구속영장이 이렇게 있고요. 구속영장은 유효예요. 유효한데 그 집행을 정지하는 게 보석입니다. 자, 보석은 이 구속영장의 집행력이 정지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보석을 했는데 보석 조건을 달아놓았고 그 보석 조건을 위배하게 되면 이제 이 보석을 취소하게 돼요. 보석을 취소하게 되면 이 집행력이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하기 때문에 이 구속영장이 집행력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 멘트가 틀리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하게 되면은 이 보석을 취소하게 될 때, 취소를 할 때 보증금을 몰취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게 보석 취소하면서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증금 몰취 사건의 관할은 이 피고인에 대한 보석과 구속 관련한 부분이 수소법원의 권한이죠. 수소법원이 합의부라 하더라도 보증금 몰취 사건의 관할은 단독판사 관할이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번 선지를 보게 되면은 보석 허가 결정이 나면 구속영장이 효력이 소멸함으로 이제 이 멘트도 틀렸고요. 그다음에 피고인을 재구금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 부분도 틀렸습니다. 두 군데가 틀렸네요. 정답은 4번. 9번 보겠습니다.
자, 압수수색 관련해서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여기 이것도 이제 그 개정된 최근 신설된 조문입니다. 포인트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 그 사본 교부하여야 한다예요. 자, 이 부분도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일 때에만 사본을 교부해 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모든 피처분자. 자, 이렇게 해서 영장을 제시하는 부분은 이 영장을 제시하는 건 개별적으로 모두 개별적으로 피압수자 모두에게 영장을 제시하기는 해줘야 돼요. 그런데 사본 교부는 어디에만 인정된다고요? 자, 모든 피처분자가 아니라 피고인인 경우에만 사본 교부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현장에 없는 등 제시나 사본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거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거 신설된 조문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그 범죄 혐의와 관련성의 문제인데, 이제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 폐기,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자, 그 관련된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위법하다. 그럼 여기 뭐예요? 이거 자체가 영장주 위반이라는 거예요. 영장주 위반에 해당하게 되면은 사후 영장이 발부되거나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이죠? 영장주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관련성에 대한 구분이 없었고 전체 전자정보를 임의로 전체 전자정보를 그대로 복제 출력하여 보관하여 두고, 자, 그런 다음에 개별 파일 명세를 특정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찝과 같은 포괄 압축 파일만을 기재하여 전자정보 상세 목록이라고 교부하는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 원칙을 중대하게 위배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판례는 이제 관련성 그 부분에 있어서 관련성을 조금 보게 되면은, 관련성의 범위를 관련성이 없는 부분을 계속 보관하고 있다면 이거 영장주 위반이에요. 근데 이제 관련성이 있어요. 관련성이 있는데 여기서 참여권이나 목록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목록 교부가 없는 경우, 이거는 일단 이제 영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장주 위반으로는 가지 않고 이 부분은 이제 원칙적으로 적법 절차 원칙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까지 판례 자체가 이렇게 엄격하게 구별해서 설치하지는 않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게 되면은 이건 영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법 절차 위반으로 가는 거고, 아무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관련성이 없으면 곧바로 그냥 영장주 위반으로 가는 거고요. 관련성이 있을 때 참여권이나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적법 절차 위반으로, 이것도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자, 여기도 증거 능력이 없고요. 그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키워드 확장자 검색, 이게 선별한 다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때는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압수수색 절차는 그대로 종료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것 2번이네요. 그다음에 10번 가겠습니다. 10번에 여기는 이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이제 판례입니다. 자, 그것과 1번 지문은 이제 변태 대학 교수 사건이네요. 1번,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 소유 관리에 속하는 정보 저장 매체 휴대폰을 이미 제출한 경우, 자, 피의자, 실질적인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2번은, 여기 1번은 변태 대학 교수 사건이고 2번은 이제 동양대 표창장 사건인데, 여기에서 피압수자에 더하여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그러한 정보 저장 매체라 함은, 피의자와 압수수색 당시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 저장 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 관리하면서 전속적인 관리 처분권을 보유 행사하고 이를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피의자를
실질적인 압수수색의 당사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거기에 그 정경심 교수가 이 피압수자의 이게 실질적인 피압수색 당사자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제 보는데, 판례는 이제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때, 실질적인 압수수색 당사자, 그래서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지 그 판단하는 이제 그 여부는 민사법상 권리기속에 따른 법률적 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에 외형적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PC가 누구라는 거예요? 동양대학교 측이라는 거예요. 동양대가 여기 이제 그 현실적으로 지배 관리하고 있었고 전속적인 관리 처분을 가지고 있었고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거였죠. 예. 그래서 이게 피의자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도 적법하다라는 취지인데, 아무튼 그 피의자가, 이건 함정 문구예요. 그 피의자가 과거에 그 PC를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이제 식별되는 정보 주체에 해당한다. 요놈의 포인트예요. 이러한 경우 이 사람을 실질적 압수수색 당사자로 평가할 수는 없다예요. 이건 이제 사실 판단이기 때문에 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에서 그 PC를 동양대 측에서 이미 제출했어요. 자, 그런데 그 이제 정경심 교수에게는 이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이 적법하다라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번은 이제 최근 판례 중요한 것 해놨으니까 무조건 시험 문제 지문으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11번 보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송수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취득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3번 선지는 인터넷 회선 감청해가지고 패킷 감청이 헌법 불합치 결정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조문이 좀 정비되었습니다. 정비되었는데, 패킷 감청을 하고 나서 이제 관련 정보를 선별을 해요. 선별한 다음에 그걸 이제 보관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은 검사가 14일 이내에 보관 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하여 법원에 보관 승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는 조금 이제 보게 되면은 2번 이제 지문과 관련하여 여기는 이제 통신 제한 조치 관련해서 검사가 한 경우에는 집행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관 등 승인 청구를 해야 하고, 경찰이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검사에게 보관 등 승인 신청을 하고, 이 신청을 받은 검사가 7일 이내에 법원에 승인 청구를 하게 됩니다. 여기도 절차가 조금 디테일하게 다르죠. 일단 집행기관은 이제 14일 이내에 이제 경찰인 경우에는 검사를 거치게 되는데 검사는 7일 이내에 추가가 되는 거죠. 이거 두 개도 이제 패킷 감청 이후에 정비된 조문이니까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찰과 검찰 직렬에서 다 이제 정비된 조문이 기출로 출제되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통신 제한 조치 기간 2개월, 그다음에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청구할 수 있고 총 연장 기간 1년, 국가안보 3년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개정된 조문이니까 암기를 해주셔야 하고요. 다음에 4번 통비법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하지 못한다 해서 여기는 이제 타인 간의 대화는 의사소통 행위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 행위가 아닌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나 단순한 비명이나 탄식과 같은 그러한 소리들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이제 3번은 악우당탕이에요. 악우당탕. 자, 이걸 이제 전화 연결 상태를 이용하여 이제 녹음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니까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판례입니다. 12번 재정신청 보겠습니다. 재정신청 절차에서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서, 이건 행정민원이죠. 내사 종결 처리를 했을 때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음에 2번 선지 재정 신청서. 자, 항고 기각 결정, 항고 전체주의가 적용되게 되면 항고 기각 결정을 받고 10일 이내에 재정 신청서를 검사장, 예,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이때 재수자 피고인 특칙이 적용되지 않죠. 재수자 피고인 특칙은 재정 신청 절차 관련해 가지고는 다 적용되지 않고 기간 내에 그 도달해야 적법한 네, 재정 신청 또는 적법한 불복 재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되는 거죠. 거기에 재수자 피고인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 3번은 이제 이게 262조 후문 재정 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야 재소추가 가능하게 되는데 다시 공소 제기를 하는 걸 제한하고 있죠. 자, 이렇게 재정 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재정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 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심리적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기각 결정이 된 사건만을 의미한다.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네, 맞는 지문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자, 기각 결정의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바로 여기서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소의 효력에 미치는 범위 이제 요게 문제가 아니라 재정 신청의 대상이었는지 공소 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심리의 판단, 재정 신청 사건의 대상이었는지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고소의 효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네. 재소추 제한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 여기서 틀렸는데 재소추 제한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거는 다른 증거 없어도 다른 증거 없이도 공소 제기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3번과 4번은 이제 이 문구들 가지고 조금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보겠습니다. 공소시효 관련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변호사법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해서 공무원은 이제 늘공과 어공을 둘 다 포함하죠. 늘공은 여러분 같은 이제 직업 공무원을 말하고요. 어공은 이제 특정 직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각종 국가기관의 위원회 있죠. 그 위원회에 이제 임기 한 보통 1년, 2년 해가지고 어쩌다 공무원, 어공, 직업 공무원, 늘공. 그래서 그 공무원을 포함합니다. 그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변호사로서 수임 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때 공소시효는 수임 사무의 수행이 종료될까지 진행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거는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쭉 관련해서 일단 이제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죠. 그리고 그 수임 받은 사건을 수임 행위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공소시효가 앞에를 기준으로 하느냐, 수임 종료시를 기준으로 하느냐, 수임 행위의 종료시를 기준으로 하느냐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수임 행위를 수임 종료시부터 네, 그때가 이제 범죄행위의 종료시니까 이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수임 사무의 수행이 종료될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하게 되면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임 종료시, 수임 행위 종료시가 아니라 수임 종료시. 이렇게 해서 1번 네, 틀린 지문이고 다음에 공소장 변경과 공소시효이네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죠.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이 아니라 면소 판결인 거죠. 네, 면소 판결. 3번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고 여기에 공범에는 뇌물공여죄, 공여죄, 뇌물수수죄 이 대항범은 포함되지 않는다. 3번이 맞는 지문이네요. 3번이 맞는 지문. 그다음에 이제 공직선거법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이제 공소시효가 3개가 있어요. 일반 공소시효는 당의 선거일 후 6개월, 그다음에 도피한 때는 3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는 10년, 예,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제 일반론으로 당의 선거일 후 6개월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게 되는 이제 그 공소시효 기간과 관련하여
자, 선거범죄가 당내 경선 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인 경우, 자, 당내 경선 투표일을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당의 선거일을 기준으로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당내 경선 투표일이 아니라 당의 선거일. 그래서 그 경선과 관련된, 직접 관련되어 있는 공직선거일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라는 판례입니다. 4번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년에 또 이제 총선, 대선, 총선 있잖아요. 또 이제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토지 관할을 달리하네요. 자, 그러면은 사물 관할은 같으나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1심 법원들의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 고등법원이 같으면 고등법원이, 고등법원이 다를 때 대법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 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여기는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신청 사건입니다. 신청 사건. 여기에 이제 대비해서 사물관할 병합심리는 직권으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지방법원 지원의 1심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경우 지방법원 본원의 1심 토지관할이 당연히 인정된다? 아니죠. 이건 세월호 토지관할 관련해서 해남지원이죠. 해남지원의 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광주지방본원에 당연히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토지관할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자, 판결로서 공소기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되었네요. 자, 공소장 변경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단독 판사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바뀌었느냐, 그 반대이냐, 이걸 구별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건 또 특히 민소법과 또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거죠. 민소법과도 비교를 해줘야 돼요. 민소법 청구 취지의 확장과 비슷하게 되는데, 민소법에서는 청구 취지를 확장해도 그냥 그 1심의 관할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데, 형소법에서는 여기 단독 판사가 합의부로 바뀌게 된 경우에는 관할권이 있는 곳으로 이송해줘야 돼요.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러니까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하고, 그게 항소심이라고 하게 되면은 고등법원, 고등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합니다. 4번은 이제 특별 이제 그 조항입니다. 치료 감호 사건은 이제 보안 처분인데, 그 보안 처분으로서 우리 사회를 방해해야 될 이제 그런 필요성 때문에 사회 방해 처분으로서 보안 처분, 치료 감호에 처하게 되는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가혹한 처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치료 감호 사건의 관할은 합의부 관할입니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라는 거죠. 치료 감호 사건이 지방법원에 청구되어 항소심 담당 지방법원 합의부부예요. 지방법원 항소심이네요. 항소부. 항소심 담당 지방법원 합의부. 그러니까 단독 판사의 2심 관할이잖아요. 자, 그럼 합의부는 자, 치료 감호 사건과 피고 사건 모두를 고등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이건 특별 규정입니다. 15번 공판 준비 절차 보겠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공개한다. 자, 그런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판 준비 기일은 신속하게, 공판 기일의 소송 절차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부분이죠. 그리고 공판 준비 기일은 공소 제기 후의 개념이에요. 공소 제기 후의 개념이고, 공소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수소법원이 있는 상태에서 수소법원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자,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 공개 원하지 않으면 이제 비공개 재판 하나요? 이거 안 하는 거고, 공개하면 증거가 인멸되거나 이것도 요건이 아니에요. 자, 절차 진행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이 준비 절차를, 준비 기일을 비공개를 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나머지 쓸데없는 두 개가 들어가서 틀린 규정이고요. 틀린 지문이 되었고, 쟁점 증거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 준비 절차에 붙일 수 있다. 이걸 기일간 공판 준비 절차라고 하죠. 공판 준비 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 전문가는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검사 및 변호인은 출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줘야 하고요. 그런데 그 후단,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피고인은 법원에 소환이 없는 때에도 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틀리고, 만약에 출석했다면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 줘야 해요. 왜냐하면 공판 준비기일 조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조서는 311조에 따라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진술 고발 권리를 알려줘야 합니다. 공판 준비 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 공판 준비 기일에 증거 신청을 다 하라라는 취지이고, 그러면 공판 기일에 우리가 그 증거를 집중적으로 심리하겠다라는 취지인데, 이 공판 준비 기일에 신청하지 못하는 증거에 대해서 이제 실권요역의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거나 이제 중대한 과실 없이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 하나여 공판기일에 증거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막아놓고 보았더니 조금 찝찝해요. 왜? 형사 절차는 실체 진실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이걸 남겨놓게 됩니다. 아무튼 실권효의 공판 준비 절차를 거친 실권효의 제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중대한 과실입니다. 중대한 과실. 단순 과실로 실권효의 제재를 주게 되면 너무 가혹하죠. 실체 진실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요건이 됩니다. 16번 공판 절차 보겠습니다. 공판 절차. 자, 헌법과 법원조직법 공개금지 사유 안질풍이죠. 안질풍. 자, 그런 공개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심리에 관한 공개만 이제 심리만 비공개로 되는 거고 판결은 반드시 공개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피고인의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자,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고, 여기는 후단이 포인트예요.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재판의 공개 관련해서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신문권 보장, 공판 절차에서의 피고인의 방어권과 관련한 그 부분보다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자, 2번. 자,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 이제 여기는 원칙적으로 소환장 송달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이제 송달을 해야 하고, 자,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사실상의 기일의 고지 또는 통지는 적법한 피고인 소환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건 이제 맞는 판례인데요. 이거는 이제 사실관계가 사임한 변호인에게 이제 공판기 소환장을 송달한 거예요. 피고인에게 전달되긴 했겠지만 이거는 적법한 소환이라고 할 수 없다. 적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사임한 변호인에게 송달하는 거, 요게 사실상 기일의 고지 또는 통지가 됩니다. 2번도 중요한 판례이고요. 자, 3번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진술고문을 고지하고 그게 문제가 안 되죠. 그 다음에 4번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 배제되게 되면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게 됩니다. 4번 틀린 지문. 직접적인 증인 대면은 제한할 수 있지만 반대 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입니다. 17번 보겠습니다. 증거 조사와 증거 신청, 조금 까다로운 이제 그 조문들을 지문으로 구성했습니다. 서류 또는 물건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증거 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거 저기 연습 많이 했죠?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옳지 않은 것 1번입니다. 이건 이제 정답 순간 찾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는 법원이 증거 결정을 할 때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요. 다시 법원이 증거 결정을 할 때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인데, 이렇게 해서 서류 또는 물건이 나오면 증거 능력 관련한 부분이 나오고 이때는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자, 증거 신청을 기각, 각하, 보류하는 경우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 자, 법관이 위법한 증거로 심증 형성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증거 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 조상에게 이의 제기하는 거죠. 증거 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 법령 위반, 상당하지 아니함. 여기가 포인트예요. 상당하지 아니함은 증거 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 그래서
상에게 이의 제기한다요. 법령 위반은 다 공통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없습니다. 증거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법령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의 신청, 증거 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인지 증거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인지 구별하시고, 그다음에 상당하지 아니함이 이제 추가 요건이 되는 게 조상, 증거 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4번은 증거 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 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조금 복잡하죠. 자, 그때는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한다는 결정, 증거 배제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걸 하여야 한다. 이것도 조문입니다. 법관이 판결문 쓸 때 그 증거를 설시하게 되면 나중에 항소심에서 깨지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증인 관련해서 피고인의 증인 적격 관련한 부분입니다. 다른 공소 사실로 기소되어 병합 심리된 공동 피고인은 증인의 지위에 있죠. 증인의 지위에 있는데 선서가 없으면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습하면 공범인 공동 피고인은 증인 적격이 없고 변론을 분리하면 증인 적격이 인정되고,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은 증인의 지위에 있다. 선서 없이 한 법정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2번, 이건 이제 공판정에 이제 피고인이든 증인의 출석이 전제된 이제 공판 절차가 이제 모양이 있죠. 예.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그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고인도 공판장에 나와라, 증인도 공판장에 나와라 라는 거예요. 공판 중심주의를 강조하기 위한 이제 최근 판례입니다.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 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 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 위법하다. 네. 이렇게 해서 그럼 불출석한 핵심 증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보통의 경우에는 고소인으로서 이제 피해자가 불출석한 핵심 증인 형태가 됩니다. 또 고발인도 이제 들어갈 수 있겠고요. 이런 사람들의 핵심 증인. 핵심 증인은 이제 웬만하면 공판장에 나와라. 그래서 안 나오게 되면은 소재 탐지를 하라. 또 구인장을 발부해서라도 이제 법원에 출석시키려는 노력을 하라라는 취지입니다. 자, 3번하고 4번 이렇게 해서 18번은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정답을 맞췄을지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3번과 4번. 그래서 일단 4번을 먼저 보게 되면은 검사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이거 뭐예요? 참고인 진술 조서를 말합니다. 진술 조서를 말해요. 자, 그럼 진술 조서는 성립의 진정, 그 다음에 반대 신문 요건인데, 반대 신문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 증거 능력 자체를 부정해야 한다. 자, 이건 아니래요. 자, 반대 신문은 반대 신문에 기회를 주면 돼요. 그래서 조서 관련한 부분에서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증거 능력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4번 해설 부분에서 봐볼까요? 4번. 이렇게 해서 여기 4번은 지금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해서 쭉 가는 거고요. 자, 반대 신문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 능력 자체를 부정할 사유가 되지는 아니한다. 자, 그런데 여기 그 진술 기재는 증명력의 탄핵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해서 증명력을 부정해요. 자, 조서에 대해서는 진술 기재 조서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은 인정할 수 있는데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음에 이제 3번이에요. 3번. 3번이 최근 판례입니다. 3번 최근 판례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3번에서 쭉 보면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주신문의 경우와는 달리 반대 신문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진술 내용 모순이나 불합리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내어 탄핵 걷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고, 피고인 변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능한 것이 아니라면 실질적인 반대 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증인의 법정 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완전 다르죠, 구조가. 자, 다시 증인. 자, 여기에서 주어가 증인의 법정 진술은 반대신문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반대신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거고. 자, 진술 기재 조서는 증거 능력 자체를 부정할 사유는 되지 않지만, 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예요. 그래서 18번에 3번과 4번 비교해가지고, 이것도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고 봐야 돼요. 별표 3개에서 2개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9번 공소장 변경 나왔습니다. 공소장 변경에서 어쩌고저쩌고 볼 필요 없이 규범적 요소를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맞아요. 자, 공소장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위법 사유가 있다. 그러면 허가한 법원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이거요. 3번이 최근 판례입니다. 3번 최근 판례이고, 4번 먼저 보겠습니다. 4번은 사기죄의 공소사실 때문에 그래요. 사기죄의 공소사실에 있어서 이제 형법 판례, 피해 발생이 사기죄의 요건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형소법하고 그 판례가 연결되게 되면은 재산상 그 공소사실의 실제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 피해 발생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실제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건 맞는 지문으로 처리해야 되고, 여기는 이 안에 괄호에 사족이 없어도 맞는 지문으로 해줘야 돼요. 그런데 사족이 들어가가지고 뭐 이제 크게 정답 찾는 데는 맞는 지문임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이 문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건 다 맞는 지문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3번 보겠습니다. 3번. 공소장 변경 절차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부본을 검사가 제출하고 그 신청서 부본을 법원이 송달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검사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법원이 이걸 송달하지 않고 1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내용이 강제추행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연음란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했어요. 강제추행죄는 무죄이고 예비적으로 공연음란죄를 추가했는데, 실제 이제 항소심에서 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럼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내가 송달받지 못하였는데 갑자기 강제추행이 유죄로 판단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가 되었죠. 그래서 3번 판례입니다. 이건 아주 변태예요. 고속버스 안에서 자유행위를 해가지고 그걸 강제추행죄로 공소제기되었던 사건인데, 공연음란죄는 유죄로 이렇게 해서 전국에는 유죄로 인정되겠죠. 아주 지저분한 놈입니다. 20번 보겠습니다. 위법수집 증거 관련해서 선고관리위원회 직원 녹음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이거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되고,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게 될 때도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죠. 법관의 서명 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수집한 파일 출력물 1차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수집한 2차적 증거, 이거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암기해야 되는 판례이고요.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거래 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거, 이거 영장에 필요한데 영장에 의하지 않았으니까 위법해요. 그렇지만 이에 터잡아 수집한 2차적 증거들, 피의자의 자백이나 공판정 자백이나 범죄 피해에 대한 제3자의 진술은 예외적으로 유죄 인정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예외적으로 이 멘트가 안 들어가도 전국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지문으로 처리해 줘야 되고요. 친절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유죄 증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주겠죠. 3번은 사인의 위수중입니다. 소송 사기의 피해자가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업무 일지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이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땡 틀렸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예요. 사인의 위수중,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협량하여
자, 판례는 다 공익이 우선함으로 유죄의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나온 부분입니다. 21번 전문 증거 나옵니다. 전문 증거에서 1번은 이제 중요한 판례예요. 1번은 중요한 판례. 자, 피고인을 자,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그러면 체포하면서 임의 제출 압수를 할 수 있어요. 이때는 사후영장이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휴대전화기를 이제 임의 제출 받아가지고 압수를 하면 압수 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자, 이 압수 조서에 압수 경위란에 기재된 내용, 자, 이 내용은 자, 피신 조서로 다루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목격자의 진술로 봅니다. 그래서 수사에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이다 하더라도 경찰관의 지위보다 목격자의 지위를 더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신 조서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로 취급하게 됩니다. 여기 1번 옳지 않은 것, 이렇게 1번에서 정답은 나왔습니다. 2번은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문 증거는 요중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중사실에서 진술 내용의 진실성 나오게 되면 전문 증거에 해당한다. 원진술의 존재, 진술을 하였다 하게 되면 증거 능력 인정된다. 직접 증거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이쪽 진술을 하였다, 정황 증거, 증거 능력 인정되고, 자, 그 증거 능력 인정된다라는 것으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또 이렇게 바로 증명하려고 하게 되면은 전문 증거에 해당하니까 이 전문 증거에 해당하는 요건, 예외 인정 요건을 갖춰야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여기 또 중요한 판례예요. 그래서 피고인이 추행했다는 이제 공소 사실인데, 이 추행했다는 진술을 하였다, 여기가 포인트. 그러면은 증거 능력이 인정돼요. 자, 그런데 자, 그 부분을 피해자 진술 내용의 진실성으로 가게 되면은 전문 증거에 해당하고 이 증거 능력 인정 요건을 갖춰야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자, 그러면 증거 능력 인정 요건 뭐겠어요? 316조 2항이죠. 피해자의 말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의 진술. 피해자가 죽어야 돼요. 원진술자가 죽고 진술의 특신 상태가 증명되어야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3번도 이제 청와대 업무수첩, 여기 VIP, 국정농단 사건의 판례인데, 여기에서도 포인트, 대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진술 증거. 이 멘트가 나오게 되면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죠. 316조 2항 전문 진술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판례가 VIP가 피고인이 된 그 판례가 있고, 그다음에 S 부회장이 이제 피고인이 된 판례가 있는데, 병합 심리하다가 변론을 분리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이제 재판이 있게 되는데, 그 판례 요지를 그대로 따와가지고 지문을 구성하게 되면은 그 사건이 VIP에 대한 사건인지 부회장에 대한 사건인지를 잘 구별하지 못하게 돼요. 자, 아무튼 그것까지는 이제 우리 수험생 약자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판례 요지를 긁어 가가지고 완전한 문장을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316조 2항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는 S 부회장에 대한 사건이고, 316조 1항 요 부분이 나오게 되면 그건 VIP에 대한 사건입니다. 자, 아무튼 그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전제로 대화 내용 이멘트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해서 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보고 조금 어려운 판례입니다. 3번. 4번 보겠습니다. 312조 3항에서 경찰 피신 주소입니다.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공범 관계에 있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자, 이러한 법리는 법인 또는 개인이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이러한 법인 또는 개인과 행위자 사이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자, 그럼 여기는 우리 이제 기계적으로 너무 많이 나온 거 있었죠? 많이 나온 거에서 여기는 공범에 대한 피신이죠.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 여기에서 312조 3항에 적용되니까 적법한 절차 방식 내용 인정이 요건인데, 또 이 내용 인정을 누가 하냐가 또 문제가 되죠. 이 내용 인정을 당해 피고인,
당피가 내용 인정한다. 그런 다음에 하나가 더 314조가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당연한 결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법리가 양벌 규정의 법인에 대해서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법인에 대해서 경찰이 작성하였는데 법인에 대한 피신이 있을 거고 법인 피신은 이제 대표자의 피신일 거예요. 대표자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행위자가 있어요. 행위자 피신이 있어요. 행위자는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행위자에 대한 피신 조서가 이제 이쪽에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312조 사망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피해자가 사망했어요. 당해 피고인 법인이 내용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314조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314조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건 유죄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법인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사실관계는 이거예요. 법인은 무죄 판결이다. 이렇게 해서 피의자가 사망해 버리게 되면 골치 아파지게 돼요. 법인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22번 보겠습니다. 22번에 재판서 경정 관련한 부분인데 이건 이제 최근 판례가 나온 거예요. 재판서 경정은 이제 경정 결정을 통하여 재판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 경정 결정을 통하여 이제 바로잡을 수 있는데 이게 재판서 경정인데 이 경정 결정은 이 오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인데 그 잘못을 바로잡는 것인데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해 버리게 되면은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경정 결정은 주문에 기재하여야 하는데 판결 이후에만 기재한 경우 이건 경정 결정이 이루어졌다고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뭐냐라고 해서 누범의 범위를 변경하는 거였어요. 누범의 범위를 변경하게 되면은 그 형량 자체가 확 차이가 나버리게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건 판결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그거는 경정 결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판례입니다. 또 더군다나 그게 경정 결정도 재판서의 형식인데, 그 재판서의 형식도 취하지 않고 판결 이후에만 기재했다라면 그건 경정 결정도 아니다. 그래서 1번 판례도 절차와 관련하여 최근에 나온 의미 있는 판례이니까 중요한 판례입니다. 무죄의 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체증법적 위배 등을 이뤄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사유가 인정될 때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이 공소기각 판결은 소송 조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소송 조건. 소송 조건에서 이제 이 판례는 그 친고죄, 지식재산권 범죄 관련해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서 이게 친고죄에 해당하는 이제 그 사안이었는데 고소가 없이 공소 제기되었는데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했다는 거죠. 항소심에서 와서 보았더니 친고죄 고소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겠다.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겁니다.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종전 합헌 결정일 이전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여기는 쟁점이 두 개가 있어요. 합헌 결정일 이건 이제 헌법재판소가 종전 합헌 결정 이후에 다시 위헌 결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그릴게요. 법령이 있고 법령이 이제 제정되었고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하였다가 그 다음에 위헌 결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재심의 대상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재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는 재심의 대상이고 여기는 재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범죄가 조금 애매한 놈이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범죄는 여기서 저질러요. 여기서 범죄를 저지르고 이 재판이 여기에서 확정돼요. 이놈은 재심의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이를 재심의 대상이 돼요. 자, 그러면 재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재심 개시 결정 이후 재심 심판을 하게 되면은 범죄 당시 유효했던 법령이
자, 재판 시에 무효가 되는 거죠. 지금 재심은 위헌 결정 이후 이 시점에 재판 시가 되는 거죠. 재판 시에 무효가 되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해야 돼요. 일반론으로 다시 자, 자, 여기 자, 종전 합헌 결정일 이전에는 그냥 재심의 대상인 거고, 이 합헌 결정일 이전에 이제 이렇게 유죄 확정 판결된 것들은 재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범죄가 이 합헌 결정일 이전에 범죄가 있었고 그 합헌 결정일 이후에 유죄가 확정되었다면 그건 재심의 대상입니다. 재심에서 심판, 그 심급에 따라 재판을 할 때 현재 법령이 적용되죠. 그래서 범죄 당시 유효했던 법령이 재판 시 무효인 형태이기 때문에 미온속 판결을 이해합니다. 그러면은 무죄 판결, 여기가 틀렸고요. 그다음에 4번은 이제 재심 그 관련한 부분인데, 이제 재심은 여기는 이제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자, 쭉 가서 동일한 상습법 나오고, 선행범죄, 후행범죄 어쩌고저쩌고, 선행범죄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재심 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암기하기로 했었죠. 암기하기로 했던 거, 자, 여기 이쪽에다가 조금 적겠습니다. 자, 재심에서 재심 심판이 나오면 공소장 변경 허용되지 않는다. 자, 병합심리, 다른 사건 병합심리 허용되지 않는다. 기판력 인정되지 않는다. 3번 형법 37조 후단경합범 인정되지 않는다. 네, 재심 심판 나오게 되면 이렇게 해서 4개 암기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보았던 거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부분이었습니다. 자, 23번 보겠습니다. 상소 관련해서 변호인의 상소취하,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 공판장에서 구술로 할 수 있고, 이거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한 판례 있고, 그다음에 판례, 자, 미성년자가 나오게 되면은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자, 상호간의 동의를 받아야 그 상소취하가 유효하게 되는데, 여기서 어머니만 항소취하에 동의하고 아버지는 항소취하에 동의하지 않으면 항소취하가 효력이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판례이고요. 그 다음에 3번도 중요합니다.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어 버리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권은 소멸되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권 회복 청구와 항소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항소심 판결은 이제 2가지 형태로 선고가 되게 됩니다. 자, 1. 파기자판, 2. 항소기각. 자, 파기자판하든 항소기각하든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어 버리면은 더 이상 항소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어요. 자, 항소권 회복 청구가 동시에 항소를 제기해서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파기자판이든 항소기각이 선고되어 버리면 더 이상 항소권 회복 청구는 할 수 없어요. 그럼 뭔 가능하죠? 네, 이건 가능할 수 있죠. 상고권 회복 청구는 가능하죠. 상고권 회복 청구와 동시에 상고를 제기하는 건 변론으로 하고 더 이상 항소권 회복 청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4번 판례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 나와요. 자, 일부 파기설, 전부 파기설 관련해 가지고, 자, 일부 파기설, 전부 파기설 이제 일반론으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판례. 이제 일부 파기설 취한 판례는 중간에 분리 확정 찾아주면 되죠. 분리 확정. A제, B제. 그래서 A제 유죄, B제 무죄에 대하여 이 무죄 부분에 대해서 검사만 상소했을 때. 이 유죄 부분이 분리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만 상소한 거 일부 파기로 가야 돼요. 2번째, 전부 파기설. A제 유죄, B제 무죄. 여기는 피고인이 상소하고 여기는 검사가 상소합니다. 자, 그럴 때 이 B제 부분에 대해서만 상소가 이유 있어요. 이것만 상소 이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자, 이 무죄 부분이 파기되어서 이 B죄가 유죄가 선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A죄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상수 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그냥 전부 파기합니다. 여기까지 파기를 해줘야 돼요. 왜? 두 개가 유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형을 선고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판례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온 판례가 지금 보고 있는 판례예요. 자, 이거는 2번 판례와 비교를 해야 되는데 A죄에 대해서 공소기각, B죄에 대해서 무죄가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전부 검사가 상고합니다. 상고했을 때 이 무죄 부분에 대해서 상고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전부 파기서를 취했던 부분은 이 A죄 유죄 부분에 대해서 상고 이후에 판단할 필요 없이 전부 파기를 하라 했는데, 이 경우에는 이 공소기각이기 때문에 상고 이후에 판단을 하라 해요.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전부 파기하면 위법하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3번도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겠다. 그러면 이 3번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1번 판례도 옛날에 중요했어요. 2번 판례도 엄청나게 중요했어요. 그러다가 비슷한 판례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띄엄띄엄 출제되었는데 3번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같이 해가지고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번 판례 보겠습니다. 4번 판례. 1심의 경합범 관계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 선고하자. 검사가 전부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은,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했네요.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 없이 함께 파기해야 한다. 개별적으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대요.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거꾸로 되었으니까 조금 수정할게요. 여기가 검사의 상고가 이유 있는 부분은 공소기각. 여기는 무죄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여기는 사실관계가 어떤 거냐면, A죄 부분은 이제 그 학부모에 대한 사기예요. 학부모에 대한 사기고, 이 무죄 부분은 교육청에 대한 이제 사기 부분이 무죄로 나왔는데, 학부모에 대한 이제 사기죄 부분이 공소기각으로 나온 건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공소기각 판결한다라는 게 이제 원심 판결이었고, 이제 상소심에서 와서 보니까 이거 공소 사실 특정된 거니까 이거 상고 이유가 있다.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판결하라라는 취지예요. 그럴 때 이 A죄 무죄 부분도 이 2번 전부 파기설처럼 상고 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파기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상고 이유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은 일부 파기설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판례예요, 이거. 여기 최근 판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심 나왔습니다. 재심에서는 재심의 청구 단계이죠. 그때 소송 당사자에게 사실조사 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재심에서 나왔네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허용되지 않는다. 병합 심리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맞고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재심 심판 절차에서 재심 개시 결정의 확정만으로 재심 대상 판결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재심 대상 판결, 유죄 확정 판결이 떡하니 남아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경우도 안 되고 병합 심리도 안 되는 이제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재심 대상 판결이 없어지는 시기가 재심 판결이 확정된 때 재심 대상 판결이 없어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기판력도 인정되지 않고 이제 그 사후적 경합범도 인정되지 않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형태가 되고, 판결의 효력,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재심 대상 판결은 확정 판결로서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고, 따라서 재심 대상 판결을 전후하여
범한 선행범죄와 후행범죄의 일제성은 자, 재심 대상 판결이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동일성 분단된다는 거죠. 자, 그 선행범죄와 후행범죄의 일제성은 재심 대상 판결의 존재에 의하여 분단되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상습범이 된다. 별개의 상습범이 되니까 뭐예요? 이거 추가 기소해야 합니다. 추가 기소해서 이제 별도로 처벌받아야 돼요. 추가 기소해서 이건 별도로 처벌받는 거고 병합심리는 또 안 돼요. 병합심리는 안 된다. 그리고 선행범죄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기판력도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재심 판결 나오게 되면 조금 주의해서 이 부분 꼭 암기해서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법원직에서 조금 어렵게 문제를 구성하려고 하면 상소와 재심에서 어렵게 문제를 구성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의미 있는 이제 최신 판례가 나왔잖아요. 그건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쭉 가서 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 해서 이제 여기서 틀린 지문입니다. 이제 암기해가지고 풀면 쉽게 풀리기 때문에 그거 꼭 암기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약식명령 가겠습니다. 자, 약식명령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제 여기서 공소제기가 숨어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옳은 거 골라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약식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약식명령을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자, 약식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가 아니라 공소제기가 있기 때문에 공판 절차로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에서 형정상향 금지 원칙인데, 자, 벌금 300만 원이 징역 1년 2월, 네, 이렇게 가서 집행유예가 붙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불명 형정상향 금지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자, 형정상향 금지 원칙 위반. 자, 벌금이 이렇게 상향되는 건 이제 관계가 없고요. 자, 약식명령에는 이거 증거의 요지가 들어가면 돼요. 약식명령은 재판서인데 재판서 쓰기가 편해야 돼요. 증거의 요지를 쓰려고 하면 이제 판사님들 머리에 쥐가 납니다.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다음 이제 4번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은 여태까지 많이 남용되어 왔어요. 자, 그리고 소송촉진법에 따른 이제 불출석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되고 6개월에 이르러야 이제 공시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는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은 자, 여기는 남용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의 불출석 재판은, 정식재판도 일단 1심 재판이기 때문에 소촉법 23조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제 정책적인 결단으로 이때는 이거는 이것보다 소송촉진법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판례가 제도적으로 막아버립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4번을 보게 되면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은 소촉법 그것과 다르다요. 소촉법 23조가 다르기 때문에 송달 변론보고서 6개월 공시송달 여기에 이르지 않아도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법 규정을 조금 제한적으로 축소 해석해버리는 정책적인 이제 판례이기 때문에 암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출해설이 아니라 제 1회 동행 모의고사 이제 해설 강의를 이제 마쳤는데, 이제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건, 이번에 이제 다른 과목들까지 다 해가지고 시험을 보는 이제 실전 시험을 이제 본 거죠. 이제 점수가 만족할 만한 점수가 다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너무 마음의 상처를 이제 갖지 마시고, 지금 틀려야 시험장에서 안 틀려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틀렸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내가 이 부분은 맞춘다. 그래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